정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불면증, 정서 불안, 과대망상, 인성 변화, 귀차니즘, 대인 기피, 완다, 식욕 감퇴, 발육 부진, 성적 하락, 가정 불안, 업무 능력 저하, 소득 감소, 직장생활 부정 등등에 대하여 본 제작진 일동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을 경고드립니다. 지금 민주당 내 이재명 대통령의 말에 대한 권위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청래, 김어준 이 둘의 콜라보가 정청래 씨가 당대표가 되면서 당을 장악을 하고 지지층을 장악하고 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에 시큰둥하는 반응을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런데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굳이 콕 찍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러한 지시를 내리십니다. 민감한 쟁점이 되는 경우에 국민에게 알리는 반드시 그러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라.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게 잘 챙겨라 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뜻은 검찰 해체 부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주무부서가 어딥니까? 법무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청래가 추석밥상에 3가지 개혁 법안을 다 올리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언론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다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죠. 국민의힘과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민주당 덕분에 김어준, 정청래, 조국 덕분에 또 대통령의 지지율도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 4사람만의 이유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지지율 떨어진 것 좀 보세요. 국민의힘과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민주당 덕분에 김어준, 문재인, 정청래, 조국 씨 덕분에 대통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고 있습니다. 109가국으로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갑작스러운 민주당 권리당원이 호남 지역에서 특정 지역에서 30만 명이 입당을 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대표와 원내대표는 설명을 하시라. 과거에 김건희,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서 이들이 입당함과 동시에 동시다발적으로 10만 명의 책임당원 입당했다라는 보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비전통파적 기독교 세력과 손잡은 국민의힘의 내부 상황이 지금 이번 공천 개입부터 명태균 여론조사에 사용된 것도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명기 원내대표는 왜 특검 수사를 당대표 권한 대행이면서 권한을 남용하시면서까지 이러한 행위를 범하셨는지 설명을 해 보십시오. 특검 수사를 왜 방해하셨습니까? 특검이 통일교, 신천지 관련 조사를 한다라는 것에 왜 브레이크를 정부가 하는 일에 민주당이 내란 특검을 밝힌다라는 것을 조사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브레이크를 거셨나요? 그러고 나서 갑작스럽게 민주당에 30만 권리당원이 입당합니다. 이거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국민의힘 당원 명부 중 신천지, 통일교 관련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에서 이것을 왜 브레이크를 겁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혹시 이 사람들 위주로 서류를 받은 거 아닙니까? 이번에 호남 지역에서 가입한 권리당원들이 30만 명
반드시 어떻게 대한 것인지 수사 착수해야 합니다. 원내대표, 당대표가 수사 의뢰하지 않는다면 우리 대통령님께서 반드시 당원 가입 여부에 대해서 수사해달라고 제가 부탁해 드릴 것입니다. 간단하게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상적인 당이라면 내란을 겪고 이겨낸 정당에서 뽑힌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구보다 더 대통령의 편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발목을 잡는다던가 민주당 내부에서 벌어지는 일들로 인해서 대통령이 신경을 덜 쓰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옛부터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력이라고는 하지만 여당이면 대통령을 배출한 당 아닙니까? 본가 아닙니까? 집안이 평화로워야 바깥일도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하고 이러한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도 수습 하나 못하면서 구설수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모자라 구설수를 자기들이 생산을 합니까? 유튜브 채널들하고 엮이고 그리고 김어준 씨는 민주당 권리당원도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본인 입으로 본인이 시시때때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김어준 씨는 왜 민주당의 콩이야 팥이야를 주장하시는지 그리고 주장할 만한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데 왜 이러한 것을 자꾸 사사건건 간섭을 하십니까? 김어준은 소속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면요. 엄밀히 따지면은 진보 좌파 유튜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구분하시길 바랍니다. 진보 좌파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타 등등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때 노선을 확실하게 정했습니다.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당원 당규에도요. 중도 보수 정당의 가치를 갖고 간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는 엄연히 다른 노선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한국과 미국 이 두 나라의 정상이 만나는 시점입니다. 조선일보가 앞장을 서서 죄를 뿌리는 기사를 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반미주의자다. 이러는 사설을 이용했습니다. 중국계의 고든창이라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의 글을 인용을 했는데 이자는 극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의 정치 상향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그것도 아주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도대체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는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경주 가서 에이펙 참석해서 간섭할 일입니까? 왕관 써야 될 일입니까? 편집을 했던 어쨌든 간에 당신이 나폴레옹입니까? 나폴레옹이 스스로 자기 머리에 왕관을 쓴 것처럼 반역을 일으킨 나폴레옹이 되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럼 지금 당 대표이면서 이재명 대통령한테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뜻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도 생각을 좀 하고 행동을 하십시오. 당 대표라면은. 지금 민주당 뭐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최민희 의원, 당신은 뭐 하는 겁니까? 방송통신법에 당신이 가장 먼저 앞장서서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당대표라면은 땀 흘리면서 노동하고 그것은 개인 관리의 문제입니다. 주말에 잠 자지 않고 내 시간을 내서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일하라고 뽑아준
자리가 당대표입니다.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는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청래 당대표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등짝에 땀 흘리는 인증샷 올리셨나요? 등짝에 땀이 나실 게 아니라 생각을 많이 하셔서 머리에 땀이 나셔야죠. 하도 머리를 써서 머리에 땀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흘린 땀은 어제 먹은 숙취의 땀으로 그 숙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내일 더 많은 술을 먹기 위한 숙취 제거용 땀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주님의 말씀 1장 16절 말씀 어제 먹은 숙취는 오늘 땀으로 제거하여라 아닙니까? 머리 쓰는 일을 하세요. 몸 쓰는 일을 하지 마시고 몸 쓰는 일은요 다른 분들 시키세요. 그러라고 당대표 자리 준 거고요. 그러라고 정청래 의원한테 당대표 월급 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시간 내서 하루 동안에 일과를 마치고 하는 헬스나우 운동도 아니고 한심합니다. 아주. 답답합니다.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자기들의 마음에 안 든다 손 치더라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태에서라면은요, 외신이나 국내 언론들을 분석을 하고 단도리를 해야 하는 것이 민주당과 대통령실 아닙니까? 자기들한테는 손톱만큼, 먼지만큼이라도 손에 안 보고 싶고 티끌도 묻히고 싶지 않아서 싫은 소리 하나 내고려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한 보도가 나오면 바로 정정을 하도록 보도를 하고 인터뷰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한테 사적으로 그런 보도 나오고 하면 정정 보도 요구하더만. 그런데 어떻게 한나라의 중대한 순간을 앞둔 이러한 시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게으르게 행동합니까? 당신들한테 주는 월급이 아깝습니다. 이자들 반드시 똑똑하게 기억하셔서 다음 지방선거, 총선 등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의석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국민의힘한테 의석을 주는 한이 있더라도 이러한 자들은 반드시 낙선을 시켜서 하는 것이 마땅하고 9번 다시 정치에 발을 딛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이름으로 자석을 준다는 이유로 이 자들을 뽑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유권자 여러분들도 반드시 아시고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러한 병폐가 뿌리를 뽑힌다라는 것이고요. 이 고등창이라는 사람은요, 일반적으로요, 더 휠이라는 잡지와 폭스뉴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극우와 극자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을요, 이 사람들에 대한 기본 이론과 조직 구성에 대해서 양성을 하고 육성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자한테 나오는 정보로 인해서 이 극우나 극자들이 먹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고든창인데요. 모든 음모론 이 사람한테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한테. 대한민국의 정치 쪽에서 이빨 깐다고 하는 사람들 좌나 우나 상관없이 전부 다 이 사람한테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사람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자가 또 뭐라고 했냐면요. 이번에 미국의 더 힐이라는 잡지에 기고를 했는데 민주당 대통령실 알기는 하십니까? 조국 사면 문재인, 이재명 발목 잡기나 집중하고 있으니
이런 거를 볼 시간이 없지. 답답합니다. 공부 좀 하세요. 이런 게 공부입니다. 공부가 별겁니까? 보수 우파, 진보 좌파까지 말초 신경을 후벼파는 자가 이자입니다. 이자는 엄밀히 말하면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인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미국의 협상이 유리하게 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이 멍청한 한국 언론들은요, 이것을 재생산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조중동이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그 여하에 있는 진보 좌파 유튜버들이 떠들고요. 지금 보면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을 미룬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본래는 안보 문제도 관세 협상 때 넣으려고 했다라는 워싱턴 포스터지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같이 넣으려고 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위해서 아껴뒀다라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아껴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속 관세 협상의 성격까지도 안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트럼프 입장에서 자기가 원하는 성과가 안 나오면은 어떻게 되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이러한 것들, 관세 협상 후속 내용들을 비틀어 버리겠다라는 전형적인 협상꾼의 자세가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 멍청한 조선일보는 고든창의 말을 생중계 방송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조선일보가 밴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조선일보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한 말을 주한미군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주자 시절에 발언했던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점령군이라고 했다면서 이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점령군이라는 말이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당시에 미군이 들어올 때요, 이 명칭이 Occupation Forces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Occupation Forces, 실제로 이렇게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러한 발언을 갖고 주한미군 철수를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 하게 하고 전시작전권도 빼앗아 갈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막 쓰고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엄밀히 따져보면은요, 주한미군이 한국에 당시에 들어왔을 때 이 포고령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 포고령이 뭐라고 명기를 했냐면, 대한민국의 영토에서 미군이 점령군 행세를 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고든창, 너 이거나 좀 알고나 써. 조선일보, 요즘 알아보고나 좀 쓰지. 특히나 좌익 세력을 제거하고 우익을 자리 잡게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포고령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령군이라는 단어 하나가 기분이 나쁘다라고 그랬다면요, 당시 작성한 이 포고령에 대한민국을 독립시켜주고 해방하는 것이었다라면요, 그런 식의 포고문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포고문 자체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익 활동을 하면 엄벌에 처한다. 말도 안 나옵니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고령에. 문구나 실체나 정확한 점령군의 말이고 정확한 점령군이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카이로 회담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막 광분하니까 말이 안 나옵니다. 이 표현이 뭐가 틀리냐는 겁니다. 북에는 러시아가 있었고 남에는 미군이 있고
한반도 분단이라는 것도 미국과 소련, 양국에 의한 분할 통치가 기획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 아닙니까?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북은 소련에 의해서 남쪽은 미군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미군이 통치를 하게 하면서 점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일본군이 철수를 하고 소련, 미군이 기획을 해서 그 공백을 나눠서 점령한 것이 사실 아닙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은 너 찬미 반미 뭐 이렇게 말하는 거냐 이러한 질문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질문 자체가 틀렸습니다. 이러한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해방군이냐 점령군이냐 묻는 것인데요. 질문 자체가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제가 미소연합군이 일본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일본의 영토는 미소연합군 적군인데 적군인 일본이 패망을 했으니까 일본 영토에 대한 점령군으로 미국이 들어온 너무나 비참한 당시의 시기였던 것이고 소련도 말을 바꾼 것 뿐입니다. 미국과 함께 들어왔어요, 소련이. 북한 점령군이었어요, 소련도. 이 말이 성립하려면요, 소련은 점령군이 아니다. 미국만 점령군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맞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주사파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스테프코프준 장군이라는 사람이 쓴 일기에도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밝혀졌었고요. 북한의 경우는 소련이 북한을 건국을 했을 정도로 간섭을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장군의 일기에. 공산주의 대통령. 이 웃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왜 하필 한미 관세 협상 시기에 맞춰서 본인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돈을 주고 푼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일보가 한국에 있는 언론사라면은 어떻게 이러한 보도를 할 수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이 의도를 파악을 해서 여기에 있는 방에 있는 나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하찮은 보도를 하는 것입니까? 네? 조사하거나 생각을 안 합니까? 이 엄밀히 따지면은요, 메가더도 조선에 내린 포구령입니다. 라면서 1945년에 발표를 합니다. 점령군이다 라면서요. 이 부분에서는 싫어하지만 이승만이 외교력을 발휘했습니다. 이승만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만 외교력을 발휘를 했어요. 사실 인정은 할 부분은 해야 됩니다. 현란한 외교력으로 미국과 한국을 동맹국으로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승만의 외교력을 인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 동맹군의 형태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당시에 반미였던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미국이 하다가 포기를 하고 방위조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승만의 반미 성향으로 한미 간의 동맹관계가 현재까지도 이어져 온 것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요. 그런데 이승만이 친일파다, 북한의 프로포간다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사파들의 선전선동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이것은 지금의 우리라도 밝혀야 한다라면서 4.19 운동에 앞장섰던 이영일 전 의원이라든지 당시에 학생운동을 했던 저희 삼촌
친구분들이시기도 하시는데, 박범진 씨라고 계시는데 이분들께서 총대를 메고 나셨습니다. 공산주의, 레닌주의에 선전선동돼서 자신들도 친일파라고 했다라고 자백을 하셨습니다. 저는 장담하건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에서 지지율을 15%까지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승리만을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를 안전하게 마무리하는 거를 지지하고 이재명 대통령만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선으로만 보고 말을 한다라고 하고 저는 중도 보수의 입장을 갖는 건데요. 15%까지도 뛰어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보 좌파가 아주 싫어합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하지만 15%까지도 끌고 올라갈 수 있고 이 지지율은 고정 지지율로 앞으로 대통령님이 임기를 마치실 때까지도 고정 지지율로 갈 것입니다. 무엇이냐? 참고로 저도 싫어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승만 기념관을 설립하셔야 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승만 기념관을 설립하셔라.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아직도 살고 계신 분들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모조리 다 이재명 대통령님께 돌아간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승만도 이 얘기 들어보면요.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자신의 삶을 통으로 인정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에 대한 표현을 정중하게 표현해 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통령님, 엄청 큰 황소 한 마리 잡아드렸습니다. 대통령님께 3개의 굴이 있다라면 위급한 상황에서 큰 굴에 황소 한 마리 잡아 넣어 드렸습니다. 아직도 이승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러한 오해를 하고 있구나. 반공 포로 석방이 이승만을 미국이 제거하려다가 포기한 것인데 반일 운동이 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시에 대해서. 이승만이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요. 미국한테 너희들 가면은 일본이 또 우리나라 점령한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 식민지 된다. 만약에 미국 너희들을 가려면 이번에 우리 북진 통일을 완벽하게 매듭을 짓고 가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당시에. 북진 통일을 하려면 미군, 소련군하고 제3차 대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미군, 소련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접전 지역을 남겨놓고 38선 지역을 남겨놓고 가겠다라고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노골적인 이 이승만의 저항이 현재를 만들었다. 그런데 이 건국 대통령에 대한 기념관 하나 없는 나라, 우리나라도 정치 이념을 떠나서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김구 기념관은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국가의 전통성과 역사성과 연속성을 기원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근본적으로 이 이승만 기념관은요, 웅장하고 으리으리하게 지어서 엄청나게 크게 기념관을 으리으리하게 지었으면 합니다. 이것을 해야만 김대중의 길을 걷는 것이고 역사관에 싸워져 있어서 나눠져 있던 역사관이
국민끼리 서로 화해하며 대통합하는 것이고, 나라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부터 화해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통합하고 화해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통령은 운동권으로부터도 자유롭고 모든 면에서 자유롭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님께 큰 황소 한 마리 잡아드렸습니다. 저는 비록 싫지만 국가 내에 국민들 간의 이간질을 멈추게 하고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걸 또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뭐 친일이냐 뭐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야 나라가 더 발전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싫어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철학적으로는 저는 싫어해요.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는,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 것입니까? 이러한 것들이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이 미국인 고든창이라는 이딴 사람이 맨날 어떠한 이슈가 나오고 협상만 앞두면 국론으로 나누고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시키고 중요한 국제 협상이 있을 때도 이러한 대도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걸고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대도 않는 미국 극우 변호사 따위가 돈을 받고 한 것인지, 응? 김어준의 말처럼 언제 어떻게 몇 분 몇 초에 요익당 하고 시작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디서 이렇게 함부로 한 나라를 갖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 하와리 극우 변호사 새끼 따위가 어디 우리나라를 이렇게 함부로 이간질을 한다라는 것입니까? 대통령님, 미국 가시기 전에 미국 가시기 전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요. 가시기 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요. 이승만 기념관 준공에 대해서 기획을 내리라는 언론 플레이를 한번 하셨으면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듭을 확실하게 짓고 이번 기회에 털고 가면 이러한 문제는 끝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전부터도 말씀드렸지만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 대통령 홍보에 있어서 최악으로 가는 것이 이유인데 대통령실의 홍보가 매우 부족하다. 대통령을 찍지 않는 언론과 국민들이 무참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엄청난 공격 속에도 어떠한 새끼 하나 나오지 않고 대통령 혼자 그 온갖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실장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어떤 놈들 하나 강선우 지명, 이춘석 사건, 조국 사면, 윤미향으로 받게 되는 대통령의 무차별 공격을 어떤 새끼 하나 나서주질 않는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되면은 민심의 외면을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새끼 하나, 심지어 민주당의 어떤 새끼들 하나, 친명이라며 니들. 그런데 민주당 어떤 새끼들 하나, 악역 하나 하는 새끼들 하나, 나서는 새끼 하나 없어? 어떻게 문재인, 그 잘나빠진 전 대통령도 아니야. 전 대통령이야. 이빨 빠진 호랑이 새끼 문재인, 조국 카르텔에 대해서 이렇게 형편없이 밀리게 됩니까? 이러한 강경이나 펼치게 하고 답답합니다. 조국의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미 2023년 혁신당이 생기기 이전에부터 저는 미리 말을 했습니다. 이미
성견지명 방송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다 예상을 했다고요. 알려줬더니 대통령실에서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 민심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알려줄 수 있는 대통령실에 그 어떤 놈 하나, 악역을 하려고 하는 그 어떤 놈 하나 단 한 명도 없다라는 점, 이번에 단단히 똑똑하게 기억해두고 보았습니다. 당신들 다 기억할 거야. 지켜보는 지지 국민으로서 실망스럽기 않을 수가 없었고, 내가 그 안에 잊지 못해서 한탄스러웠고, 내 다리라도 잘라줄 수 있었으면 주르고 싶었던 게 내 마음이었다고. 대통령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다리라도 잘라주고 싶었어. 그 안에 있는 대통령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하는 생각이 여기 있는 나한테까지 전해졌다고. 내 생각에 오지랖일까? 이게? 그 누구 하나라도 악역을 해서 조국 사면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하나 없었고, 조국 사면 반대 영상에 대해서 사면 발표가 난 다음에 저는 이미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하지만 사면 내리실 거라는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물론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혼자 고독의 길을 들어간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놈 하나, 방패막이 되어주는 인간 하나 없다는 것을 보면서 이 새끼들 완전 야생의 세렝게티 같은 새끼들이다. 이 사람 새끼라는 것은요, 동물은요, 지 새끼 아니어도 다른 동물 새끼가 물어뜯기고 죽고 있잖아요. 아무리 사자 새끼한테. 그러면은 이 톰슨 가젤이라는 초식 동물이 가장 많이 잡혀먹는데요. 세렝게티에서. 톰슨 가젤이 집단으로 나서서 그 사자를 공격합니다. 그 수천 마리가 되는, 수백 마리가 되는 톰슨 가젤 초식 동물이 그 새끼, 남의 새끼 하나 지키려고 그 사자를 목숨을 걸고 공격을 해요. 남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근데 이 사람 새끼라는 새끼들은요, 남의 새끼가 죽든지 말든지 내 새끼 아니면 신경 안 쓴다. 내 일 아니니까 신경 안 쓴다. 난 나쁜 사람 되기 싫으니까 악역하고 싶지 않다. 악역하는 새끼, 방패막 되는 새끼, 그딴 새끼, 그딴 인간 하나 없다. 이 세렝게티만도 못한 이 정치 새끼다. 정치 나쁜 새끼들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킬 사람은 국민이 아니면 지킬 수 없고, 국민이 보호막이구나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절실히 느꼈다라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 내가 유튜브를 안 할 수가 없어. 아니 어떻게 전 대통령 이빨 빠진 호랑이 개새끼 문재인 조국 카르텔한테 이렇게 형편없이 밀리냐고. 조국 혁신당 창단 전부터 연임 선제적으로 발동시켰어요. 다 자기들이 먼저 연임 얘기했다고 하는데 김어준 입 다물게 만들려고 내가 선제적으로 공격했다고요. 니들 다 중임제 떠들잖아 지금. 그리고 대통령 연임제 가야 됩니다. 중임제 가면은 문재인도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연임으로 가야지 됩니다. 단 전제 조건 넣으면 안 되고, 국민의 의사의 뜻에 따라서 대통령 연임으로 간다 라는 말만 넣으면 됩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한 번만 넣는다라는 말 빼고, 그럼 연속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주당 후보, 뭐 김민석 의원이 후보로 올라와도 되고, 기회가 될 때마다 비상경보기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반드시 이기관리팀을 반드시 만드셔라. 반드시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으로 전담 마킹하는 위기관리 대응팀을 꾸리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대표 시절 때에 위기관리 대응팀을 만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당시에 SNS를 통해서 평소에 절대 하지 않으셨던 실수를 한번 하셨습니다. 이 보고 절차가 늦게 이루어졌거나 이재명 당시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뒤늦게 사건 사고에 대한 뉴스를 접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먼저 올린 메시지를 불과 3분 만에 이 3분 전에 올린 메시지가 지워졌습니다. 근데 이 3분 전에 올린 메시지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무한항공 여객기 참사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뚱딴지 같은 말씀을 올리셨더라고요. 다행히 빠르게 내리셨지만 그게 3분이었습니다. 제 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민주당 내 위기 상황 대응팀 신속하게 꾸리셔라. 이재명 당 대표를 위한 직속으로 대통령에 대한 직속 위기관리 대응팀을 반드시 만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위기관리 대응팀은 한밤중 혹은 새벽 혹은 사각지대, 이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은요, 들어보았습니다. 청와대 생활을 하셨던 분의 말씀을 들어보았는데요. 앞으로 장래에 청와대로 들어가시면은요, 이제 교대 근무라는 것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직원들이. 이 교대가 되는 시간이 아침 시간, 저녁 시간이라고 하는데,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저녁 6시에서 10시 사이, 정확하게 저는 시간은 모르는데 대략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 시간대에 공백이 발생이 된다라고 합니다. 귓등으로 들어서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이 시간에 사각 시간이 생기냐? 근무자들이 조식을 하거나 석식을 하거나 할 때 이동하는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근무가 끝나고 교대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간이 사각 시간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되면요, 이 시간대에 무슨 일이 생겨도 생긴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 반드시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당장이라도 용산이 됐든 청와대에 들어갔든 간에 이 시간대를 관리할 수 있고 체크하셔서 놓치지 않도록 하셔라 하고 경고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돌발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매뉴얼로 움직여야 하는지 사전에 준비를 하고 유연하고 겸허히 허둥대지 않고 대응하는 대통령실을 꾸미셔라. 그리고 이러한 위기관리 대응팀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내각, 더 나아가서 민주당까지도 민주당 내부에 있는 책임 있는 관리자들까지 함께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드셨으면 한다라는 바람입니다. 이번 조국 윤미향 사건을 지켜보니 더욱 그러한 대응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혀 대응하는 프로토콜이 없다. 세워놓지 않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면에서 비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의식이 정부 관직 내부에 어느 누구 하나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정말 멀구나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홀로 뇌를 쥐어짜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은 60%대 콘크리트 지지층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반드시요. 그리고 저는 미약하지만 대통령의 60%대 콘크리트 지지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떠한 방법도 총동원해서 제시를 할 것입니다. 저의 이념과 철학을 떠나서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60%를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할 것입니다. 이번에 이 사람들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까 어떠한 방법도 제시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어드바이스를 대통령에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대통령을 물론 사랑해서도이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해서도입니다. 일반인으로 시작한 팟캐스트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고의 신해철의 아이덴티를 그분이 작고하신 이후에 마치 자신의 것처럼 응용해서 정치인들에게 접목을 시키면서 자신의 역량보다도 훨씬 더 큰 부와 명예를 누린 것까지 좋습니다. 그것도 운이라면 자기의 운이니까요.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그 거대한 이 땅을 자신의 손아귀에서 마치 놀게 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는 이러한 생각을 더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를 무조건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 구독자 수를 떠나서요. 제가 타겟팅을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의원들과 대통령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님이 되셨으니까요. 저는 이재명 정부와 함께 탄생도 시작을 했고 마무리도 함께 할 것입니다. 마무리가 되신 이후에 4년에서 5년까지는 AS 개념으로 이러한 방송의 방향성을 계속 힘 닿는 데까지 유지한다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정치의 정자라면 치를 떨고 100m, 300m 떨어져 다녔던 저입니다. 저희 가족들 역시 제가 정치 관련 유튜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랬던 일반인 김어준도 하는데 왜 나라고 왜 못하냐. 그래서 누구보다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사람의 방송도 들어봤습니다. 나름의 패턴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자초시킬 수 있는 방법은 저의 작은 의견이나마 전파를 하고 확산시키는 것이었고, 김어준의 연속적으로 자초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었고, 연속적으로 자초가 되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완벽한 국민 통합 정부,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한 통일 한국, 마지막 종점은 통일 한국입니다. 통일 한국으로 건국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어디 감히 김어준 따위가, 문재인 따위가 등장을 해서 방해물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스스로 자멸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의 목적이고 목표입니다. 사회와 세월의 흐름 속에서 파도를 타고 그들에게 그러한 자초를 안겨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나라와 조국과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 큰 도구를 망치게 놔두는 것을 난 보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을 할 거야. 그래서 그 방법의 첫 번째로 이승만 기념관 설립이라는 것을 말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너 진보 진영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승만 얘기하냐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성공할 것이니까 말씀하지 마시라는 것이고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을 합니다. 북진 흡수 통일 윤석열 정부가 말했던 것이죠. 최근에 통일부에서 지난 정권의 흡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일괄 폐기한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에 반해서 유화적 조치 흡수 통일하지 않겠다. 일체적 적대적 행위 하지 않겠고 북한의 체계를 존중하겠다. 예, 제 생각한 바와 같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다라고 합니다. 북한의 체제를 인정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북한의 헌법을 인정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하지만 저는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대번에 알아들었거든요. 대통령의 통일 정책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헌법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유엔 가입 국가지만 헌법상 인정하지 않는 국가가 북한입니다. 강복절, 이제 80주년 강복절에 상징적으로 대통령이 말씀했잖아요. 한동안 뜸들이다 김정은이 이 얘기를 듣고 김정은을 순서로 해서 김여정까지 거의 욕으로 들릴 수준으로 반응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8월 21일 요미우리 신문과 이재명 대통령의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과거 2018년도 했던 북핵을 인정한 상태에서의 비핵화로 나간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남북 대화로 북핵을 동결하고 핵 시스템을 축소한 다음에 이 폐기 단계까지 가겠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2018년도에 협상 내용이 그러했습니다. 미국에 이제 방문에 앞서서 일본 방문을 앞둔 상태입니다. 제가 일본 방문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일본 방문을 앞둔 상태에서 일본 언론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이것을 천명했다라는 것은 미국과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과거 이제 이 회담이나 협력이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보는 바인데요. 일본이 이것을 선수를 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트럼프는 북한을 이란처럼 벙커버스터를 떨어뜨려서 무장 해제를 시킬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 이제 채널을 통해서도 봤지만 이러한 생각을 못한다고 있다라고 본다라고 합니다. 이유는 북러 동맹 때문입니다. 최근 알래스카에서 푸틴을 대하는 트럼프의 모습을 보셨죠? 러시아 때문에도 그러한 꿈도 못 꿀 것이라는 것이 저의 예측인데요. 그래서 북한을 비핵화로 가는 길은 방법으로 친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한 공격을 핵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인식 정도로만 심어주는 것. 그런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봤듯이 중요한 것은 북한도 중국에 대한 의존 면에서 나 이제 그러한 지배력에서 중국의 지배력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김정은이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경계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러시아의 가장 적대적인 국가는 중국이라고 그 연방 정보국 비밀 문서가 공개된 바가 있는데요.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두 국 모두 중국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고 있고 미국 역시 두 국가가 중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공통적인 이해관계로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패권 제도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의 미국에 대한 이 체제를 중국은 동조해 줬거든요. 그런데 김여정이 얼마 전에 말했습니다. 이 뭐라고 말했냐면 리제명이라고 말하면서 리제명은 세상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이 쌍욕 수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결론은 네가 이것을 바꾼다면은 너는 세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인물이 될 수 있어 라는 뜻입니다. 이거 바꾸면은 인정하겠다라는 것을 단어적으로 설명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김여정 말은 대한민국이 정권을 바꾸면 협상에 대해서는 태도 돌변한 것에 대해서 북한은 힘들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때 만나서 그러한 속내도 얘기를 하고 변함없는 관계로 가자고 하지 않았냐. 심지어 우리는 북한 입장을 그렇게 다 얘기를 했다. 그래서 6.25 이후 한국과 다른 시간을 썼다. 그 혼란을 무릅쓰고도 판문점 선언으로 맺은 우리 북한은 서울과 평양의 시간이 다른 것을 보고 김정은 스스로가 가슴이 아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당시 방송에 보도가 됐습니다. 인상이 깊어서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남북이라고 먼저 얘기했어요. 보통은 북남이라고 먼저 말했는데 김정은 스스로가 남북, 북남은 이것부터 시간부터 먼저 통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간부터 먼저 통일을 하자라는 것은 통일을 하자라는 것을 목적에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부터 먼저 통일을 하자 그러면서 북측이 표준 시각을 쓰던 것을 바꾼 것이니 북측이 원래대로 돌아가겠다 라고 말하면서 북한의 30분 늦어진 평양의 이 시계를 서울의 시계로 맞췄습니다. 그러고서 그 벽에 걸었거든요. 30분 늦어진 평양의 시계를. 그러한 노력까지 하면서 낮추는 자세까지 보여줬어요. 김정은이가.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처음에 이러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해가 됐습니다. 이제는. 자기들의 속내들을 다 드러냈어요. 북한은. 근데 문재인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노력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러한 정상회담을 이용을 했고 정치적인 쇼로 구상을 했고 오히려 미국에게 북한을 조롱거리로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트럼프가 북한까지 가서 핵발전소 포탄 과정까지 하나씩 받지 않습니까? 제가 북한 편 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래상으로 봤을 때 북한은 한국과 미국과 전 세계를 대상으로요, 약속을 이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을 깬 사람이 트럼프식이라는 것으로 우리 언론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항에서 외신을 봤습니다. 외국은요,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요,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기고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에 대해서 수감 중인
상대에서 목숨을 끊은 성범죄자 제프리 웹스타인에게 외설 편지가 보도됐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1,000억 달러, 하나로 약 14조 원의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 처지에 놓여진 언론사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권리가 있으면은 의무도 함께 따릅니다. 워싱턴 포스터진 줄 알았는데 워싱턴 포스트지가 아니라 뭐야 이거 월스트리트 저널이네요. 내가 잘못 써놨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지금 트럼프에게 약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원 가량의 명예훼손 소송을 지금 처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소송을 받고 있어요. 당시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문재인 대통령 때문에 2018년도, 2019년도 북미 정상회담, 하노이 정상회담 당시 정전 협정에만 이들이 목을 매어서 종전선언을 끌어들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제가 번역한 거예요. 제가. 중국을 끌어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으로 상징적인 인물이 강경화이다. 친중의 대표적이고 친중의 상징적인 인물이 강경화라고 합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문재인도 친중의 대표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해외에서 볼 때는요. 친중의 대표적 스피커로서 문재인과 강경화가 트럼프 당시 문재인 정권 때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이 둘 스피커가 모든 사람들이 악플 바이러스에 감염, 수많은 악플에 면역이 된 단 한 명의 가수가 살아남는다. 내 이름은 로버트 네빌. 3년째 살아있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 The radio drama never dies. 몰려온다. UCIP에서 잡아내. 경고, 하늘아 토끼가 도착했습니다. Warning. Shutting. Oh my god. Coming soon. 레지던트, 악플. Ghost Pictures. 등파우등끄란 등방이 고대 중국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놀자. 놀츠 장파야. 그의 명성은 공자를 압도했고 맹자를 물로 보았다. 장자의 무위자 연설은 인간이 놀고 먹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무위 도식설을 표절한 것이다. You study very hard. You die bad. You play very hard. You die good. 놀츠 강수야. 놀자 가라사대 장자가 사상가면 파리가 세다. 정바이 뭐다야. 하지만 그는 놀고 먹느라 단 한 권의 저서도 남기지 않았기에 그의 사상은 훗날 제자인 먹자, 자자, 하자에 의해 집대성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놀경이다. 놀자의 34대 기승자, 놀교 교주 신해철이 전하는 주옥 같은 이야기. 놀경. 아야. 도서 출판 유령원. 이 점을 놓고 이것이다. 문재인과 강경화가 당시 뭐라고 했냐면 너무 중국으로 유리하게 하니까 트럼프가 한 말이 말이 안 된다. 한국 너희들 뭐냐? 너희들 중국의 나라냐? 한국은 주권국가가 아니냐? 라면서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당사자들 중 한 명을 주미 대사로 보냈습니다. 숨어있는 이제 의도까지는 모르겠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런데 요미우리 기사 내용을 보고 든 생각은요. 중국 대표 스피커 강경화를 미국 주미대사로 내보냄으로써
앞으로 치러질 일본,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에 대한 경계를 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제 저는 그럴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런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정양면이죠. 화정양면. 화정양면. 더 나아가서 문재인의 요청으로 조국이 사면까지도 됐고 뭐 이러한 내용은 외국에서도 다 알 것이고 전 대통령의 소식, 현지 대통령에게 영향을 준 것으로도 비춰질 수도 있는 것이고 중국은 이렇게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까지 생각을 하고 친중 문재인의 영향력 그리고 강경화 마치 문재인의 영향으로 보낸 것처럼 중국을 속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저 혼자 생각으로요. 그것도 트럼프 1기 대통령 때 외교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강경화가. 문재인과 정상회담에도 배석이 되었을 것이고 당시에 뭐 트럼프 대통령 눈에도 익었을 것이고요. 트럼프 1기 때 정상회담 당시 이 폼페이오 장관이 한 말이요.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 위협이 있기 때문에라도 주한미군 철수해서 안 된다라고 할 정도로 중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이 회고록에서, 폼페이오 회고록에서요. 그런데 이것을 회방 놓은 게 문재인 강경하다라고 이 장관은 말을 했습니다. 이 장관은 그렇게 봤나 봐요. 중국을 빼놓아야 하는데 니네들 왜 자꾸 중국을 끌어들이냐. 북한, 미국은 중국이 싫다. 이렇게 고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물이라는 점을 현 정부에서 절대 모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역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중국 역시 알면서도 보낸 것은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대중국 견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북한을 친미로 바꾸려는 러시아, 북한을 제재를 해제해줌으로써 이러한 트럼프를 알고 우리의 입장도 있는 상태에서 중국을 달래주는 차원에서 보란듯이 중국을 너무 적대적으로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치 중국의 입장에서 하나의 인질 삼듯이 강경화를 주미대사로 보내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강경화의 이 경험, 이 실패한 경험도 경험입니다. 실패한 경험을 높게 쳐주신 것은 아닌가. 이 실패한 경험을 발판 삼아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라 라는 뜻으로 강경화를 보냈다. 큰 의미는 그 부분에서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면은요, 이제 여기서부터 핵심인데요. 북한의 핵 문제 아닙니까? 이 핵 문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한테만 유리하게 하고 우리는 땅 파서 개 주는 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김정은은 만약에 북한에게만 이익을 주면은 김정은 수석대변인이 되는 꼴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한국군 주도의 전시작전권 전환과 북한의 핵을 인용한다라는 것은 이제 전술핵을 이제 우리나라에 가져온다라든지 핵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진행한다라든지, 한반도 안보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데, 이 한미 동맹 차원에서든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를 동맹 관계로 인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심을 할 것입니다. 전자권 차원에서든 이제 여러 가지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우리 쪽으로의 역할은 무엇일까? 얻어지는 이익이 많은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북한에 이제 제재를 풀어주고 미국을 안심시켜주면서 우리가 이제 원할 수 있는 것을 얻고 동시에 비핵화로 가는 방법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생각해봤는데 북한 내부에 있는 모든 핵 발사 버튼, 그러니까 맨날 자기들끼리 예전에 누른다라고 막 싸웠지 않습니까? 니네만 있냐, 우리도 있다, 막 큰 거 누른다 만다 막 이러고 싸웠지 않습니까? 옛날에 버튼. 그러니까 그 버튼을, 북한의 버튼, 핵 버튼, 대한민국이 갖고 있겠다. 조건은 북한에 이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제재를 풀어줘라. 그러면 약속했던 전자권 환수 다시 가져가겠다. 또는 이거 사실 이거 안 가져와도 북한의 핵 버튼을 우리가 가져오면은 전자권은 안 가져와도 미군은 대한민국의 통수권에 들어와서 명령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인데요. 왜냐면은 이 자기들 나라로 핵이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서히 비핵화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북한을 한마디로 보증하는 것이죠. 이 버튼을 가져오고 북한의 버튼을 갖고 오고 핵 시스템 관련 설계 도면 등등 이런 걸 이제 한국이 보관을 하고 완벽하게 이런 것이 없어지면은 폐기하겠다. 함께 폐기하자. 보관하다가 뭐 어떻게 제거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설계 도면 다시 돌려주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담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약속에 대한 거. 어떤 거든지 약속에 대한 담보가 있어야지 이 실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핵 우산을 믿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 버튼을 갖고 있겠다 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경북 청도에서 열차에 2분이 사망을 하시고 5분이 중상을 입으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족들을 위로하러 가셔야 하는데 일단은 정청래 당대표가 가서 유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노동부 장관, 국토부 장관까지 대동하고 간 것을 본 저로서는 대단하다라고 봤습니다. 여기에서 정청래 당대표가 한 말이 말이 중요한데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에 대해서 엄벌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 그래서 유감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위로하는 이야기이긴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산업재해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전매품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나자마자 정청래 당대표가 내려간 것은 이 순서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나 빨리 당대표가 움직인다?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와서는 유족들이 요구 상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자기가 국토부 장관하고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다 들어주라고 얘기를 전달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자기가 점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기가 대통령입니까? 이 뭡니까?
말이 너무 이상했단 말입니다. 본인이 왜 노동부 장관한테 지시를 합니까? 그리고 경주 에이펙에는 여러 번 다녔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한테 정해준 것입니다. 김민석 총리가 주인공입니다. 예전에 전두환이 노태우한테 올림픽 하도록 하게 해줘서 키워준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김민석 총리를 키워주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입니다. 거기에 왜 자기 할 일 안 하고 숟가락 얹으려고 합니까? 대통령은 일만 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뭐 야당과 싸운다라고 말을 했는데 대통령 하는 일과 자기가 싸우겠다라고 말한 것인가요? 정청래 당대표님은? 이 할 일 없이 사찰하듯이 차비 낭비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번도 독대를 한 적 없잖아요. 이 패키지 관광광고처럼 이거 그리고 참 민주의원들 한꺼번에 불러서 단체로 밥 먹고 설상 이 대통령 설상 옆에 앉았어요. 대통령이 불러서. 그런데 대통령이 불러서 갔는데 단체로 이제 패키지 관광처럼 갔단 말이에요. 대통령 관저에. 근데 이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뚱한 표정이 보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표정 못 감춰요.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도 표정 못 감춰요. 계속 어색하게 너털 웃음 짓고 실수하고. 정청래가 이제 계속 달리고 있는데 기분 나쁘지 않도록 속도 조절하라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정청래 막 달리고 있는데 이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정청래가 막 달리고 있는데 막 뒤에 따라가서 웃돌이 잡고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뒤에 목덜미 잡고 못 나가게 잡아 당기는 것 같았다. 정청래 막 나가려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뒤에서 목덜미 잡고 못 나가게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았다. 어떤 건지 그림 대충 이해 가실 것입니다. 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속도 조절하고 계신 것 같았다. 정청래 속도 조절. 정청래 막 달리고 있는데 뒤따라가서. 그러니까 정청래 공약이 뭡니까? 언론개혁, 사법개혁, 검찰개혁 아닙니까? 근데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이미 날아갔어요. 검찰개혁도 정부 조직법상 공수청, 중속청으로 이제 설치하라는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 완전히 힘을 준 것도 아니고 안 준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이 잘하고 계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때 김민석 총리가 정리를 잘해줬습니다. 정청래는 개혁을 위한 개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꼼꼼하게 철저하게 대비를 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상호 수석, 강훈식 실장, 김민석 총리 등이 정부 내각 아닙니까? 지금 하는 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야당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청래 당대표에게 이분들이 불러 앉혀놓고 야당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너무 급진적인 것은 아니냐 이래야 하는 마당인데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하지를 못하니까 정부 내각이 이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거꾸로 속도를 조절을 하라고. 국민의힘은 악수를 갖고 하느니 많이 이런 얘기 쓸데없는 소리는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정무수석이 비서실장이 총리가 나서서 정청래를 지금 다루고 있다. 만찬을 단체 패키지처럼 관광 간 것처럼 해서 따로 부르지 않고 만찬을 한 것처럼 해서 정청래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자리를 마련을 해줬다. 지혜롭게.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이 조중동에서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정말 기사를 못 썼다라는 것입니다.
추석 전 검찰개혁 하기도 전에 조선일보가 뭐라고 썼냐.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정청래 대표한테 손을 든 것처럼 썼고, 그나마 조중동에서 중앙 일부는 알아듣고 좀 썼어요. 하지만 핵심은 읽지를 못했다라는 것이고, 당에서 정부 세제개혁안을 앞두고 여론상 밀리는 편에 있습니다. 당론으로 채택을 한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것도로만 봐서도 그렇고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만찬 자리에서 한 번도 이러한 얘기를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불러놓고. 그런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 나 물러나지만 그냥은 물러나지 않는다. 나 물러나지 않겠다. 여기서 민주당 너희들 압력 넣어도 소용없다. 내가 끌고 가는 거지 니네들이 끌고 가는 거 아니야 하면서 시그널을 준 것이다. 정청래를 그런데 당원들이 뽑아준 대표로서 의미가 이제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 사법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은 당정대를 다 불러서 나눠서 이제 할 이야기인데 그 자리에 총리 비서실장이 앉아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봤을 때 정청래 대표와는 대화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자기 잘났다고 떠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파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절을 잘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 조국의 아바타, 이 조국보다 더 조국인 최강욱을 민주교육연수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재명의 민주당의 색깔을 지워버리겠다. 그리고 정청래의 민주당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조국 문재인 이상의 최강욱 아닙니까? 이 검찰개혁도 떠벌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정청래 씨가 검찰개혁 떠벌린 시점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와서입니다. 그랬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은 당대표님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될 것 같습니다. 정 대표님 그랬거든요. 이 문재인이 뭐 한 겁니까 또? 주문한 것 아닙니까? 검찰 개혁 통과돼서 검찰 해체되면은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굽니까? 검찰 조사를 두려워하고 있는 민주당 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제일 좋아할 일 아닙니까? 그러니 검찰개혁 신속하게 처리하라라고 부추기고 있다. 라는 것이 저의 해석입니다. 검찰이 없어져야 빨리 자기가 수사를 안 받으니까, 그리고 윤석열 검사가 수사하다만 사건들, 손대다만 사건들, 그 해당 당사자들은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없어져야 자신들의 마음이 편하니까 이자들은 정청래를 부추겨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하라고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저의 이제 해석입니다. 여기서 견제할 만한 대상들이 민주당 내부에 있어야 하는데 정청래나 이런 사람들 견제할 만한 대상이 있어야 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냐? 친명은 다 어디로 갔냐? 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주식 양도소득세라든지 어떻게 보면은 보수에게는 안 좋은 것입니다.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 생각을 해봤는데 사용자 범위와 이 파업시, 그러니까
파업 사유를 확대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지금처럼 어느 경우 때는 되게 하고 뭐 이렇게 어느 때는 되게 하지 말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로만 한정을 해서 교섭권 인정하고 파업도 할 수 있게 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일반적인 규정이 아닌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만으로 한정을 해서 절충을 해서 정부가 제시를 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잡을 수 있다는 게 확실한 대안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절충안을 제안을 함으로써 조절을 해서 변경을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사람들이 트라우마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태껏 민주당 정치가 하면 그럴 줄 알았다. 좌파 정치니까 그렇지 뭐. 본색 또 드러났네. 정권 잡으니까 또 그렇지 뭐. 하는 것으로 이제 그런 눈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도 보수의 합리적 주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대통령 당선된 것입니다. 지금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민주당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민주당 내부의 중도 보수를 대변을 해서 급진 좌파의 그러니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줘야 한다. 다 친명이라면서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 당시 한 말이 뭡니까? 민주당 중도 보수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겁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나니까 민주당 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친명의 구심점이 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심점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친명 내부에 오히려 친명 내부를 이렇게 보면은요, 오히려 더 정상적이고 지적이고 온순하고 이 캐리어가 더 화려합니다. 반면에 문재인 정부나 노무현계는 이 친노는 정상적인 코스를 밟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운동권 출신이고 어떻게 하다가 이제 정계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캐리어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친명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 사람들이 더 정상적이고 지적이고 캐리어가 더 화려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중도 보수적인 성향이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구심점 삼아서 중도 보수 정당의 역할을 해야 하고 급진 좌파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꽃밭을 그려드렸지만 지금부터 이제 얘기를 좀 해드려 볼게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실의 미래가 암울하다. 이제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장 차관이나 정책실장 너무너무 무능함을 지금 뽐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인데 이전 정권 때 보건복지부랑 교육부랑 의대 정원 증가를 이야기하면서 개똥치를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이 공무원 밥을 오래 먹어서 학계에 오래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사람들이 발탁된 것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유능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무능한, 이름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똥치를 하고 책임 안 지고 나가니까 결국에는 예스맨만 남은 공무원 체계는 유지가 되는 것이고, 지금 내가 이러니까 유튜브를 안 할 수가 없어. 2달 반 만에 이재명 정부를 보면은요, 제 솔직한 입장을 얘기할게요. 꽃밭 빼고. 그냥 핵심만 얘기를 해드리면은 중도 보수의 입장에서 말씀을 전달을 좀 해드려 볼게요.
2달 반 된 이재명 정부를 이 벌써 보세요. 트럼프 측근이라고 뭐 하는데 확실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플라이츠라는 자가 이재명 대통령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정상회담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플러핑을 하는데 이 단순한 플러핑이 아닌 것이 이 문제에 대비를 해야 한다. 이 숙소도 지금 불확실하다고 하고 그런데 뭐 여관에서 자든 뭐 숙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 자든지 간에 뭐 대통령이니까 아무데나 잘 수는 없겠지만은 성과가 중요해요. 잠을 안 자고서도 성과를 내야죠. 협상된 이제 이 사인된 계약서가 중요하다. 바빠 죽겠는데 잠 안 자도 되죠. 그쵸? 이 탈탈 털리면 절대 안 되지만 그러할 가능성도 있다. 우크라이나처럼 다시 들어갈 땐 약간 뭐 환대를 받으면서 가능성은 있기는 한데 남아공도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었던 것이고 이자들을 기억을 해야 한다. 정상회담에서 다른 나라도 다 털렸으니까 뭐 우리나라도 좀 털리면 어때?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주변인들의 이 시그널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8월 21일 성과도 답하겠다라고 했어요. 예,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2달 반 동의 성과가 뭡니까? 성과 15만원 준 게 다 아닙니까? 예, 제가 그냥 놓고 결과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지만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15만원 준 게 다다. 내가 이러니까 유튜브로 안 할 수가 없다. 무궁화호 7명 사상 고개를 숙인 고용노동부 장관 뭐라고 했느냐면 제가 너무 부족했다라면서 8월 20일자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책임을 느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청래에 이어서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렇게 똥볼을 찼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고서 정청래 말을 듣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왜 이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뭡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뭔데 대통령도 책임을 느낀다? 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당대표든 노동부 장관이든 이 사람들이 다 급하니까 이 사람들이 내도남불 플레임에 걸려서 사람들 볼 면목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서 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플레임이. 객관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산재에 관한 기업 위험을 강조하면서 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코레일 오너는 누구냐? 정부 건데 책임자는 대통령 아니냐는 말에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도 이 사건에 크게 관심을 갖고 책임을 느끼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라고 말을 했고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했냐? 이 대통령이나 정부 부처에게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받아쳤어요. 그리고 지난 정부 사장인 코레일 사장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요.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민주당의 주장처럼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대통령이나 정부 부처의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노동을 죽음으로 이용을 한다. 라고 민주당이 분명히 말을 했죠. 그러면은 민간 기업은 뭡니까? 민간 기업은 뭡니까? 이것은 노동자의 죽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까? 반문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국민의힘이면은. 이러한 플레임을 민주당 자체가 스스로 제시를 해요. 먼저 제시를 했어요. 왜 이럽니까? 이게 내로남불입니다. 말도 안 나옵니다. 이게 자충수 플레임이기 때문입니다. 자충수 플레임. 이 기사가 나기 6일 전 노동부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중대재해 절대 용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20대 건설 CEO 다 불러다 놓고서 경고장 막 날렸어요. 고개 숙이기 막 하고. 이 사람이 답답한 게 일주일 앞을 못 내다봤어요. 6일을 못 본 겁니다. 이 사람이. 나는 아닐 거다 이거죠. 내로남불. 우린 안 그랬다. 난 노동자 출신이고, 그리고 나는 착출된 장관인 것이고, 난 회사 운영한 것도 아니고, 응? 니들 건설사 CEO 불러서 다 앉게 해놓고 눈 깔아. 싹 다 고개 숙여. 이렇게 해놓고 호통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과 6일 뒤 고개 숙이고 자기가 부끄럽다라고 하고, 민주당은 우리 책임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부 지분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이 플레임이 맞아 들어가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는 것이에요. 그냥 액면가 그대로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섭섭하게 듣지 마시고. 이게 뭐가 비슷하냐면요, 필수 의료랑 비슷한 경우인데요, 필수 의료 사고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랑 비슷해요. 이 필수 의료 사고를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사고가 나면 병원장의 책임이냐 담당 의사의 책임이냐 뭐 이런 거 갖고 싸웁니다. 이 불수부가결하게 피할 수 없는 사고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여기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기서 누구의 책임인 것인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적은 확률이지만, 사고가 난다고 하지만 적은 확률이지만 난다고요. 사고가 안 날 수가 없다고요. 0%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사고가 났을 때 잘 보상을 해주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지, 여기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가 책임을 지고 누가 책임자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항공안전수칙 같은 경우도 피도로 쓰여진다라고 하잖아요. 왜? 사고를 막을 수 없으니까. 환경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지, 이것을 법적으로 책임지게 하겠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변호사만 돈 버는 거예요. 변호사만. 그럼 코레일 사고 막기 위해 최적의 방법은 무엇이냐? 열차 티켓값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더 뽑고 월급 더 주고 야간 수당 주고 생명수단 더 주고. 근데 그렇게 못 하잖아요. 물가 올라서. 이것도 비슷해. 의료 수가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올리잖아요. 못 올린다라고. 의료 사고 나고 하잖아요. 변호사들만 돈 받아요. 필수 의료 사고 나잖아요. 다 망하고 있다고. 그리고 이 기관장 출신 아닙니까? 기관사 출신 아닙니까? 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본인 당사자가. 그러니 가서 조문 가서 눈물 흘리고 고개 숙이고, 개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관이잖아요. 장관 성과로 나올 수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눈물 흘려도 소용없어요. 정책 만들고 사고 이후 방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책 만들어줘야지. 장관인데, 본인이 정부인데. 노랑봉투법도 이 정책실장의 말이나 이런 것들 들어보면 지난 정권에서 장 차관 똑같은 플레임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이.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들이 민영 기업에서 이런 소리 하잖아요. 100% 김치 싸대기 맞습니다. 일어날 것 같은 상황을 마련을 해놓고 일어날 것 같지 않으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일어나지 않게 해야지. 근데 일어나면 고칠게요. 김치 싸대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러니까 유튜브를 하는 거야. 1일 1동씩 싸니까. 그리고
이거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조국 사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예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 대통령만 보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국민이나 지지율을 보고 있지 않다. 대통령이 가장 큰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실망한 국민이 가장 큰 피해자고 그래서 송구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공격을 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이게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도대체 워딩 자체가 하루 건너 한 번씩 똥을 싸니까 알 수가 없다. 답답하다. 지금까지 예상한 것들 내가 몇 번이나 틀렸습니까? 이러한 고성과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재능입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정치 경제까지 다 건드렸습니다. 이렇게 맞출 수가 있는 거고 대충 맞출 수가 있으니까 계속 하잖아. 하다가 재수없게 이제 어쩌다가 발 건드려갖고 맞추는 경우랑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감언이설 막 푼 다음에 어떤 주장 막 하고 있고 다 틀려. 응? 노란봉투법으로 막 짓거렸어. 6일 만에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대표적인 이제 저인과 성과자들의 특징입니다. 이 개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정치에 개입하고 자기들이 뭐라도 되는 듯이 씨부리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김어준 씨 같은 사람 대표적인 저성과자 아닙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감언이설을 만들고 성과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저성과자들은요. 안 봐도 비디오고 성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심판받는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과를 내면서 검증을 받으라고. 프로들은 성과로 검증하는 거, 증명을 하는 것이고 검증으로 투표로 검증받는 게 아니라고. 성과로 검증받는 거라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도 조국 탓만 할 게 아니라고. 대통령실도 성과로 인정받으라고 지지율로 반영되는 것입니다. 저성과자들은 빠지시라고. 다들 입 다무시고 빠지시라고. 개 털리니까 나 지금처럼 막 짓거렸다가 다 빠지시라고.